자, 7월 11일 그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수업이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할 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요 예제에다가 그 작업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이제 스텝 10까지 이제 진행을 해놨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 백엔드를 보면은 이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모든 URL을 라우팅하는 처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가 저는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파일을 따로 저장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긴 한데,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든 백엔드 주소를 다 집어넣는 거니까 결국은 파일 하나의 크기가 너무 비중이 커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실제 백엔드 URL을 담당하는 이 라우팅 처리를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11번째 코드 스플릿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11번 코드 스플릿. 자, 이 폴더에다가요. 가장 마지막에 작성됐던 이 app.js 파일 하나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요 10번 파일, 10번 폴더는 이제 지울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복사된 최종 파일의 이름을요, 그냥 app.js라고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의 URL을 담당하는 라우트 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 몇 개씩 그룹으로 묶어서 파일로 분할할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일들을 통칭 컨트롤러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예제에서는 여기에 이제 API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API test.js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메일 발송 기능 모듈화 해놨었잖아요. 예,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샌드메일이라고 하는 파일도 하나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요 파일 두 개는 여기 완성돼 있는 이 라우팅 처리 중에 일부를 그냥 복사해서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우팅 파일의 그 기본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 중에요. 그 배포해드린 자료 중에 API test.js가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늘 배포 자료 안에 보시면은 컨트롤러스 폴더 안에 API test.png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걔가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제 페이지가 동작하는 과정을 뭔가 기록을 할 걸 대비해서 로그 처리 모듈을 가져왔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익스프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이 함수를 즉시 실행 함수로 정의해서 실행함과 동시에 익스포트를 시킵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라우터 객체를 생성을 해요. 이 라우터 객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앱.js에서 만들던 이 페이지 단위 있죠? 자, 페이지 3은 강제 이동이니까 뺄게요.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잘라내서 요 안에다가 옮기시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주석은 뺄게요. 이 코드를 기본 구조로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라우터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백엔드 페이지를 분할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는 이 페이지 단위는 필요에 따라 몇 개건 만드실 수 있어요. 뭐 API URL 하나당 파일을 하나씩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개 URL에 대해서 각각 한 파일에 다 몰아넣으셔도 되고, 이 파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자율입니다. 자, 이번엔 샌드메일 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복사한 다음에 안에 내용 비워놨어요. 자, 샌드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 받아서 메일을 보내기 위한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입력각 검사 같은 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듈들도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작업했었던 메일 발송 부분, 샌드메일 2라고 해서 만들었었던 이 코드를 복사해서 잘라냈고요. 이 안에다가 옮겨 넣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죠. 자, 이제 app.js요. 에러 처리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추가한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페이지 라우팅을 지울게요.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파일을 require해서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const API 테스트는 require 컨트롤러스 밑에 API 테스트 가져온 다음에 얘를 app.use에다가 API 테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어차피 변수 받아서 app.use에 전달하고 한 번에 끝낼 거면 변수 담지 말고 이렇게 넣으시는 게 코드가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분리된 컨트롤러들을 익스프레스한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그 우리가 원하는 API 단위로 파일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제가 처음에 그 익스프레스 우리 들어오면서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노드로 백엔드 만들 때는 큰 기둥을 잡아놓고 여기에 마치 가지치기 하는 느낌으로 URL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기둥 역할하는 게 지금 app.js가 되는 거고요. app.js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지로 확장해 나가는 게 얘네가 이제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 컴퓨터는 노드모니 버전이 올라갔다고 업그레이드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npm 업그레이드 -g 노드모니. 아까 깃에서 코드를 새로 받는 바람에 그 사용하는 패키지들 일괄 설치 한번 하고서 가동할게요. 여기 지금 제 폴더에 노드 모듈스 폴더가 없죠. 자, 다시 가동합니다. 네, 그렇게 가동이 됐어요. 그럼 이제 API 테스트라고 하는 그 기능 안에 저 API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 안에 제가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를 정의해 놨거든요. 파일이 분할되고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는 실제 URL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URL은 라우팅에 명시한 요 값에 절대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페이지 1 하고 확인해 보면은 이제 백엔드 페이지가 잘 나오는 게 확인되죠. 2. 자, 2로 하면 이제 제이슨 데이터도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1번째 예제는 이제 실제로 백엔드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익스프레스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픽스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URL을 추가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서 그 정리하기 위한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제 요거 확인하시고 최종 단원 13번째 파일 압축 파일 드린 거 있죠? 12번째는 MySQL이었어요. 13번째 파일 드린 거를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거기서 그 MVC 패턴과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위한 서비스 패턴, 그리고 그 횡단 관심사와 종단 관심사라고 하는 개념. 보통 스프레잉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노드에도 제가 그 개념을 접목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 app.js를 구성하는 이 전체 루틴도 그 제가 준비한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app.js에 전개되는 내용도 그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만약에 노드를 사용하는 다른 분하고 이제 협업을 하시면 코드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개발자마다 개발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스 파일을 분할하는 이런 방식도 이게 정해져 있는 방식이 없고 그냥 이것도 제가 이리저리 연구해 갖고 그냥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개발자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노드를 사용하실 기회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드를 10분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팀 안에서
노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선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면 우리가 수업했던 코드는 단지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기셔야 돼요. 아무래도 회사 선임이 제시하는 코드에 따르는 게 더 맞겠죠. 물론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코드를 제시해 하신 다음에 더 좋은 코드를 선택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그 제가 제시해 드리는 코드가 선임이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길잡이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왜냐면 다른 거는 그래도 뭐 다른 과목이라면 좀 다른 책도 좀 목차 같은 거 좀 내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그 웹상의 다른 코드들도 좀 참고해 보고 좀 그럴 텐데 이 노드만큼은 진짜 코드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제 주관이 거의 70-80% 이상 들어간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실무에 접목하실 때 다른 분들의 코드와 충돌이 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꼭 드릴게요. 자, 요거 분할하시면 되는데요. 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정시까지 실습하고 10분 쉬었는데 오늘은 50 분까지만 처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 시에 다음 교시 시작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자, 2 교시 내용 넘어갈게요. 요번에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app.js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전반적인 기둥 역할, 즉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의 요청을 받는 거를 이제 별도의 파일로 나눠 놨죠. 컨트롤러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나눠 놨죠.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컨트롤러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라우팅을 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의 접속이 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요청을 받았으니까 요청을 받는다라는 거는 URL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URL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가 올바른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백엔드 페이지의 거의 90% 이상은요. 목적이 파라미터 받아서 그거 가지고 SQL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SQL 처리하는 거를 컨트롤러 폴더에서 그냥 같이 코딩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들만 별도로 모듈화를 해 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듈화된 파일들을 통칭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구조 정의하는 게 제이슨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SQL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SQL이 한 개 갖다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SQL을 두 개, 세 개 연달아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묶어서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가 다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얘네들을 통칭 이제 모델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가 이제 모델을 호출하고 모델이 컨트롤러의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데이터 처리 결과가 되겠죠. 자, 전통적인 웹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미리 준비된 HTML 파일을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제 HTML 파일 안에 왜 우리 출력할 때 %d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HTML 파일 안에 변수를 출력하기 위한 그 치환 문자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컨트롤러가 인지하고 있는 변수 값을 치환해 갖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 과정은
프론트와 백엔드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그냥 백엔드가 HTML을 읽어들여서 거기에 있는 내용에다가 데이터 딱딱 맞춰갖고 출력해준다. 그게 원래 그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여기가 뚝 잘라져서 여기만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갑자기 나눠지기 시작하더니 컨트롤러는 HTML을 읽어드릴 필요 없이 그냥 JSON으로 출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가 나눠진 이후부터 사실 백엔드 개발자들은 엄청 좋았어요. 일이 갑자기 40%가 훅 하고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예전부터 웹 프로그래밍 하시던 분들이 백엔드에 정착을 되게 쉽게 했어요. 자, 같은 그림을 이제 다른 측면으로 그린 겁니다. 위랑 똑같은 거예요. 자, 컨트롤러, 리시브, 수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베리데이트, 인풋. 입력값에 대해서 체크한다는 거죠. 자, 크리에이트 앤 업데이트 뷰. 화면에 출력할 내용을 생성하거나 갱신하고. 그리고 쿼리 앤 모디파이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부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보내고요. 결과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데이터 저장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SQL을 수행하고요. 그 결과를 HTML을 통해서 화면에다 출력합니다.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이 뷰를 전달받아서 여기에서 뭔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뭐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은 그 클릭한 내역이 다시 컨트롤러한테 요청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백엔드에서는 이제 뷰단에 대한 부분은 프론트엔드 개발이 따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 부분과 컨트롤러 부분, 요 두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컨트롤러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전 단원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화면을 칠판처럼 쓰려고 좀 하얗게 해서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웹브라우저가 URL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이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아요. 컨트롤러는 이걸 받아서 첫 번째로 유효성 검사, 파라미터 받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업로드 처리도 하고요. 아니면 메일 발송 같은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처리 로직을 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제, 쇼핑몰에서 팩 결제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선 첫 번째로 피지사랑 연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결제 결과를 저장할 겁니다. 그것만 하나요? 배송지 정보도 저장해야죠. 그 다음엔 장바구니 비워야죠.
자, 필요하다면 포인트도 적립해야죠. 내지는 사용해야죠. 이런 그 어떤 우리가 보통 결제라고 부르는 한 가지 기능은 여러 가지 SQL들이 일련의 스토리라인을 묶어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자, 얘네들은 이제 전부 개별적인 SQ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은 각각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각각 하나의 매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얘도 매퍼, 얘도 매퍼, 얘도 매퍼. 자,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SQL을 처리하는 걸요, 저수준의 SQL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매퍼들. 얘네가 이제 SQL로 DB에 직접 처리하죠. 그럼 이제 이 매퍼들을 컨트롤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 매퍼들을 그 스토리라인에 묶어서 호출하는 모듈을 하나 만듭니다. 얘네가 이제 매퍼들을 순서에 맞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 모듈에 있는 단 하나의 함수, 뭐 결제라는 것만 호출하면은 이 안에서 그 매퍼가 순서에 맞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그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수행되는 이러한 SQL들의 순서를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요. 백엔드 개발하시면서 정말 많이 들으실 용어예요. 비즈니스 로직. 알고리즘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 업무 플로우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웹사이트 개발할 때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거 적잖아요. 그 요구사항 정의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모듈입니다. 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있는 모듈을 서비스 계층 혹은 서비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의 그 실력은 나중에 SQL에서 판가름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서비스 계층을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잘 짜느냐가 그 백엔드 개발자의 실력이에요. SQL을 그냥 순서대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처리 속도도 최적화되게끔 SQL에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때 URL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러가 이런 처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호출해서 서비스가 매퍼를 호출하고 매퍼가 DB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이제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받는다던가 유효성을 검사한다던가 업로드를 처리한다던가 하는 각종 유틸리티 같은 헬퍼 기능들을 여기저기서 호출합니다. 로그 처리도 있을 거고요. 얘네들은 이 각각의 계층에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백엔드 개발에서는요. 이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까지의 이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이 루틴을 종단 관심사라고 부르고요. 헬퍼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호출되는 이런 유틸리티 기능들을 횡단 관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고자 할 때 종단 관심사와 횡단 관심사를 나눠서 이제 역할을 각각 쪼개는 이런 식의 구성을 이제 관점 지향이라고 불러요. 관점 지향. 객체 지향의 그 발전된 형태입니다. 노드가 진입 장벽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횡단 관심사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횡단 관심사에 들어갈 것들을 계속 그 10단원에서 열심히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웹 프로그래밍들은 이 횡단 관심사에 들어가는 것들이 기본값으로 다 제공이 되거든요, 웬만해선. 그래서 보통 개발자로 하여금 종단 관심사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교시에는 이 서비스 계층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계층에 대한 이해고요.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 번호 구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니까 오늘은 넘어갈게요. 자, 12 RESTful API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app.js를 이제 12번 폴더에다가 하나 복사를 했고요. 이제 11번 폴더는 안 쓸 거예요. 자, 복사한 app.js에서 이제 컨트롤러 처리하는 이 부분은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한 줄 정도는 샘플로 남겨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2번째 파일 배포된 거에서 그 앱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은 이 부분 지우세요라는 내용이에요. 파일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비워 놓으세요라고 하는 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에서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만들고자 하는 컨트롤러를 이제 require 합니다. 디파트먼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다뤘었던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CRUD를 진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RESTful API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앱의 스텝 2는 요거 한 줄 딸랑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딸랑 한 줄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 디파트먼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디파트먼트 컨트롤러를 먼저 정의를 해야죠. 컨트롤러를 정의할 때 그 컨트롤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에 존재하는 테이블 하나를 대변하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발생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그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폴더에 컨트롤러스라고 폴더를 만들고요. 디파트먼트 컨트롤러.js라고 만든 다음에 기본 코드를 준비할게요. 자, 코드 보시면 이제 서비스라는 폴더 안에 디파트먼트 서비스라는 걸 넣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거예요. 아직 이 파일 안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것들 진행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URL. 보통 이 URL을 테이블에 맞추시면 돼요. 그 테이블에 대해서 목록 조회. URL을 그냥 그대로 쓰면은 전체 목록 조회. 그 다음에 URL 슬래시 dpkn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당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단일 행조에 호스트 전송은 데이터 저장, 데이터 수정하고 삭제 같은 경우는 외얼절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외얼절이 실제에서는 프라이머리 키에밖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값을 패스 파라미터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RESTful API 받을 때 패스 파라미터는 무조건 대상 테이블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 값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패스 파라미터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디파트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비스 폴더 안에 서비스즈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디파트먼트 서비스라는 코드도 미리 준비할게요. 자, 디파트먼트 서비스는 각각 컨트롤러의 메서드와 1대1로 대응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수행하는 SQL은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기능들 여기서 디파트먼트 서비스.js라고 해서 기본 코드를 준비하면요. 자, 마이바티스 일단 가져왔고요. 우리가 헬퍼에서 만들어 놨었던 db풀 준비했고요. 예외 처리를 위한 exception 헬퍼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퍼 파일들이 필요한데요.
디파트먼트 매퍼는 우리가 12단원에서 만들었었던 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재사용할 거예요. 매퍼스 폴더 안에 12단원에서 했었던 디파트먼트 매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매퍼 파일들은 일단 주석으로 막아주세요. 얘는 삭제할 때 외에는 지금 당장은 안 써요. 자, 목록 데이터 조회, 단일 데이터 조회, 그 다음에 추가하고 수정 같은 경우는 추가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수정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인설트와 업데이트를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조회. 여기서 인설트, 업데이트를 수행한 다음에 셀렉트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데이터 삭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수를 조회하는 게 있는데요. 카운트 처리하는 거요. 이거는 페이지 번호 구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 준비 과정을 좀 거쳐 볼게요. 작업이 큽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app.js에 대해서 자, 스텝 1, 2 준비하시고요. 컨트롤러스 밑에 디파트먼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얘는 스텝 1만 서비스지 밑에 디파트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얘도 스텝 1만 매퍼 밑에 디파트먼트 매퍼.xml은 12단원 MySQL 연동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매퍼 파일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봐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지금 올릴게요. 여기 위에 주석으로 막아놓은 파일 2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 골격 준비하고 하나하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보다 은근히 코드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기본 골격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목록부터 하나하나 이제 기능 준비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구현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매퍼에서 SQL 처리를 하고요. 이 SQL을 서비스 계층에서 출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러에서 호출을 해요. 근데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 결과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파라미터 처리하면 유효성 검사도 해야 되죠. 뭐 메일 발송이라든지 파일 업로드라든지 그런 걸 곁들이게 되면은 컨트롤러가 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매퍼하고 서비스까지는 완전하게 다 에러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 만들 때마다 중간중간 과정에서 테스트를 해서 '아 내가 만든 모듈이 이상이 없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매퍼는 우리가 이미 다 이전 앞 과목에서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서비스를 구현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내부 로직을 테스트를 할 건데 이렇게 중간중간 테스트하는 거를 보통 이제 그 백엔드 개발하면서 단위 테스트 혹은 유닛 테스트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쓰기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 모카라고 하는 C가 없구나. 모카라고 하는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또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테스트 하나 하자고 또 프레임워크까지 또 도입하면은 코드가 좀 많아져서 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클래스 짜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하나하나를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서비스에서 데이터 목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getList에서요.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랑 조회 결과가 저장될 객체를 준비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연동 처리할 때는 일단 무조건 이만큼의 코드는 기본으로 그냥 준비하세요. 데이터 삭제가 아닌 이상은 항상 이 코드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떤 그 SQL과의 연동 결과를 담아서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마이바티스에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저번에 구현을 해놓은 거니까요. 디파트먼트 매퍼에서 데이터 조회 기능을 구성을 하고요. 이 디파트먼트 매퍼에 보면은 검색어에 대한 그 외열절 기능도 있었고요. 만약에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라는 값이 있으면은 리미트절도 수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페이지 번호 구현할 때 쓰려고 미리 넣어놓은 거고요. 검색 기능도 dname과 look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이제 얘가 응답을 하겠죠. 그런 파라미터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일로 전달된 거 얘가 그 제이슨 형태라고 하면은 걔를 그냥 그대로 마이바티스에 토스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조회 결과를 이제 구조분해해서 받아왔는데 만약에 데이터 조회 결과가 빵건이라면 자, 이렇게 해서 리절트의 길이가 0이라면 여기서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로우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게 요 캐치문으로 뜰 거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스로우에서 이제 에러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호출한 위치에서 에러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로우를 발생시키기 전에 파이널리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된 게 있다면 접속 객체를 반납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루틴으로 해서요. 요 위치에서 SQL을 수행하고 내가 어떤 경우를 에러로 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세운 정책에 따라서 구현하시면 돼요. 코딩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 에러지만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에러다
라고 그 상황을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퍼를 대신 호출하고 예외 처리까지 해주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해요. 자,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단위 기능 하나씩 얘가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폴더에다가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게요. 새 파일. 디파트먼트 get list test.js라고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서비스 기능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 여기 db풀까지는 필요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아, db풀 있어야 되는구나. 뭐 db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객체 가져오고요. 이 서비스 객체를 통해서 get list라고 호출했을 때 이 안에서 데이터 조회를 수행해서 결과를 리턴 받습니다. 그거를 그냥 콘솔에다 출력해 주면 되죠. 자, 이거는 백엔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노드 콘솔로 짠 거니까 노드문까지는 아니고 그냥 코드러너를 이렇게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폴더 이름이 13인데 제가 12로 만들었네요. 이름 바꾸기. 자, 다시 실행할게요. 자, 이렇게 조회 결과가 쭉 표시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조회 결과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매퍼 파일에 뭔가 셀렉트절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테이블 mysql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러가 난 부분은 자, promise.js는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밑에 줄 보시면 돼요. 서비스 폴더 안에 department service.js 25라인. 자, 그럼 거기 25라인을 보면은 쿼리를 수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거니까 이제 SQL. 그 여기 지금 SQL이 나왔잖아요. 이 SQL문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매퍼를 뒤져보시면 되고요. SQL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여기 SQL 메시지가 로그로 나오고 있죠. 이런 에러 내역이 로그 파일에 다 찍혀요. 아, 지금 이거는 지금 백엔드 코드가 아니죠, 참. 테스트 코드니까 로그에 안 찍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이제 SQL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다 하셔서 CIOD 기능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단일 데이터 조회는 비교적 심플하게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제 단일 데이터, 그 목록 데이터 조회, 그 다음 단일 데이터 조회로 가보죠. 자, 미리 준비한 코드 갖다 놓겠습니다, 이제요. 자, 셀렉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기능은 매퍼 쪽에 확인해 보면요. 자, 셀렉트 아이템. 데이터를 조회하면서 dptno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이제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매퍼에서 만들 때 그 파라미터가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이슨으로 dptno는 101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걔를 여기다 그대로 토스하는 거고요. 셀렉트 조회 결과는 항상 배열이에요. 조회 결과가요. 이 리절트에 담겨 있는 게 배열이에요. 어차피 웨얼저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는 한 건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배열이에요. 셀렉트는 항상. 그래서 배열의 길이가 0이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에러 처리하고요.
리턴할 때는 원소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단일 데이터 조회니까. 그래서 배열에서 0번째 걸 뽑아서 리턴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잘 됐는지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요. department get item test.js.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는 코드를 준비합니다. 파라미터 준비한 다음에 이 get 아이템으로 던져주고 데이터 조회 결과가 잘 출력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잘 나왔어요. 자, 목록 조회까지는 이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저장부터는 조금 복잡도가 올라가요. 자, 데이터 추가합니다. 일단 순수하게 인서트만 해보죠.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 가져왔고요. 이걸로 인서트 아이템으로 출합니다. 이 서비스 계층에 전달된 이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는 이 서비스 계층의 메서드는 결국은 컨트롤러가 출력할 거예요.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이 전달해주는 이 파라미터는 그 호스트로 전달된 파라미터 값을 제이슨으로 묶어서 줄 거고 이게 래퍼로 들어가서 DB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설트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는지 이게 일단 리턴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이라면 저장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로 뭐 널을 허용하지 않는 컬럼에 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했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값이 1이 떨어졌다면 정상적이니까 이 if문은 건너뛸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저장된 결과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면은 이제 몇 번 데이터가 저장됐는지 insert id라는 값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반환받거든요. 이 프라이머리 키가 힌트예요. 이 프라이머리 키 값을 통해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해서요. 그 파라미터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또 하나 조회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저장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죠. 그 결과를 리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장 후에 저장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그 비즈니스 로직까지 덧붙이면 인설트와 셀렉트 이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성립이 돼요. 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는 이 테스트 클래스는 컨트롤러 쪽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코드를 가정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department add item test.js 서비스 계층에서 아무리 SQL을 복잡하게 흐름을 묶어서 호출해도 컨트롤러 쪽은 그냥 다 아무 그 관심 없고 단 하나의 메서드만 호출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서비스가 알아서 동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비스 계층을 나누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서비스가 SQL을 얼마나 복잡하게 처리하는지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저장이라는 기능 하나만 호출했을 때 뭐 저장을 하건 삭제를 하건 수정을 하건 알아서 한 다음에 결과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러하고 서비스를 각각 다른 주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인설트가 한번 수행이 되고요. 자, 헬로 아까와 위치는 록으로 널로 지정했죠. 인설트가 수행되고 이 결과를 바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값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키,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적용된 자동 증가 일련 번호니까 자동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게시글이나 댓글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조회수, 그다음에 추천수, 뭐 좋아요 같은 게 있다면 좋아요 몇 개인지, 이런 값들은 게시글이 저장되자마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기본값으로 다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값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조회 결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장할 때는 필수적인 것들만 저장이 되지만 시스템 따라서 자동으로 갖춰줘야 되는 기본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저장 직후에 셀렉트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수정입니다. 자,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미터 받아서 업데이트 하고요. 수정 결과를 그대로 셀렉트로 한번 조회해 주면 돼요. 아까 코드랑 비슷하니까 한 번에 갈게요. 자, 파라미터 받은 걸 사용해서 업데이트 칩니다. SQL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는 생성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여기에 PK 값이 where절에 쓰라고 들어있으니까요. 만약에 저장된 데이터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PK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where절 조건이 맞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에러 발생시켜서 캐치로 점프시킵니다. 근데 수정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 if는 건너뛰고요. 조금 전에 업데이트한 그 데이터에 그 파라미터 값을 뽑아서 수정 결과를 조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 결과 준비해서 반환합니다. 여기서도 예외 처리 넣고요. 서비스는 진짜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씩 테스트하세요. 이게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지면은 에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면은 진짜 나중에 에러 나면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서는 꼭 한번 중간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에러 나면 적어도 DB 연동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컨트롤러 만들 때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줍니다, 작업에. 자, 테스트 코드 준비합니다. 자, 디파트먼트 에디트 아이템.js라고 만들고요. 조금 전에 만든 에디트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를 서비스 계층에서 호출합니다. 얘도 실행해서 수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에러 났어요. 왜냐하면 203번 데이터가 없거든요. 101번 데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101번 데이터 수정됐다라고 나왔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업데이트를 했어요. 자, 외열절 DPK노가 101번인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했고, 이게 성공하고 나면은 바로 같은 데이터를 셀렉트를 해서 수정 결과를 조회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수 남았죠. 전체 데이터 수를 먼저 좀 볼게요. 얘가 좀 설명할 내용이 적어요. 얘는 그냥 가져오면 되죠.
select count al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안쪽에 이 매퍼 쪽에서 count 별 as cnt라고 별칭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조회하면 필드 제목은 cnt라고 나오고 데이터 개수 뭐 1000개면은 1000개 이렇게 뜰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조회 결과로 나오니까 여기서 0번째 행을 취하고 거기서 CNT에 해당하는 값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1000이라고 하는 변수만 바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얘를 리턴하는 거죠. 카운트는 딱 몇 개다 라고 하는 정수만 받으면 되지 굳이 이걸 개체 단위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cnt까지 붙여서 이 리터럴 값을 바로 반환했습니다. 서비스는 뭐 실행해봐야 의미가 없죠. 자, 이 테스트 파일을 또 준비할게요. 새 파일. 디파트먼트 get count test.js. 자, get count 호출해서 리턴 받는 값 바로 출력했어요. 지금 제 DB는 샘플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1028건이 들어있죠? 왜냐면 이제 페이지 번호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를 좀 샘플을 많이 넣어놨어요. 우리도 다음 시간에는 샘플 데이터를 좀 많이 넣어놓고 해야 돼요. 왜냐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삭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 디파트먼트 데이터를 조회했고요. 데이터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교수 데이터를 조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회할게요. 자, 학생 데이터를 조회했습니다. 학과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101번 학과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치죠. 그러면 얘가 삭제가 되면은 순식간에 쓰레기 데이터가 엄청 생겨요. 자, 지금 이게 교수 데이터인데 김도훈 교수의 소속 학과가 101번으로 나와 있고요. 성현이도 101번, 이만식도 101번, 전은지도 101번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이 4건의 교수 데이터는 갑자기 붕 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1번이라는 학과를 온전하게 지우고 싶으면 지우기 전에 얘한테 따여 있는 이 자식 데이터들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게시글을 삭제하려면 그 게시글에 종속된 덧글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덧글이 지워졌는데 게시글이 지워졌는데 덧글을 남겨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글을 지우기 전에 덧글을 먼저 우리가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차라리 좀 쉬운데 얘는 한 번 더 가요. 자, 그래서 이제 9901번이랑 9903, 9906, 9907 교수를 먼저 지우고 싶어요. 학과 DEPT 언어가 101번인 거 지우면 되겠죠? 그럼 이걸 지우려고 했더니 101번에 소속된 학생들도 또 있네요. 그리고 9903번에 속해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현이 교수를 지우기 위해선 전인아 학생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이 관계를 그 자식 데이터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데이터가 그 논리적으로 빵꾸가 안 난다는 겁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요. 잠시만요.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옵션을 배웠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DB를 좀 많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자, 이 9903번이라는 스튜던트의 이 프로프 해놓은 컬럼이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면 얘가 그냥은 못 지워지게 딸린 자식 데이터가 있을 때 자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삭제될 수 없게끔 옵션을 걸 수 있어요. 그걸 참조키라고 하거든요. 혹은 외래키라고 합니다. 이게 걸려 있으면은 학생을 먼저 지우려고 하면은 교수를 먼저 지우려고 하면 학생 데이터 먼저 정리하세요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요. 학과도 마찬가지예요. 학과를 먼저 지우려고 하면은 학과에 소속돼 있는 교수 먼저 지우세요라고 하면서 SQL이 에러가 나요. delete from department where deptno가 101인 거 지워라라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자식 데이터를 지울 수 없다. 자식 데이터가 있으면 부모를 지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탭을 만들 때 참조키라는 옵션을 걸어줘야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식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건 자명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매퍼 파일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렸던 게 스튜던트와 프로페서에 대해서 특정 학과를 지우려고 할 때 학과 번호에 의해서 교수 데이터 삭제, 학생 데이터도요. 학과 번호에 의해서 학생 데이터 삭제. 이렇게 특정 학과에 속한 데이터를 일괄 삭제하는 기능을 각각 하나씩 넣는 겁니다. 학과를 지우기 전에 먼저 학생과 교수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만 학과를 지울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삭제 부분에 대한 서비스 계층을 보면은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요. 자, 일단 여기 매퍼 파일 아까 주석으로 막아놓은 거 주석 풀게요, 이제.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디파트먼트에 대한 딜리트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삭제하기를 원하는 데이터와 논리적으로 연결된 하위 데이터들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스튜던트에서 학과 번호에 의한 삭제. 근데 자식 데이터를 정리할 때는 삭제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게시글을 지울 때 게시글에 댓글이 빵 개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지울 때는 삭제된 데이터가 없다에 대한 예외 처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과 교수 데이터 지우고 그 다음에 내가 삭제하려는 데이터를 지우는 거죠. 이처럼 나는 그냥 학과 삭제 이렇게 그냥 한 가지 단어로 기능을 표현할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SQL을 이렇게 한꺼번에 순서대로 실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서비스 계층은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디파트먼트 딜리트 아이템 테스트.js 서비스 계층이 얼마나 복잡한 SQL을 하더라도 컨트롤러는 학과 삭제 딱 이렇게 하나만 호출하면 나머지 이 안에서 다 하잖아요.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서비스가 좀 일을 덜어주자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딜리트가 3개가 이렇게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저는 203번 데이터가 이미 지워지고 없기 때문에 삭제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그 예외가 떴습니다. 101번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부 다 데이터가 싹 삭제됐다 하고 문제 없이 끝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실습 파출 시간이 거의 없겠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그 오늘 한 이 서비스하고 테스트 코드는 제가 압축을 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마지막 시간 설명이 좀 이 서비스를 한꺼번에 다 끝내려고 했더니 마지막 교체 실습 시간을 거의 못 드려서 일단 요거는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 계층의 역할하고 비즈니스 로직의 이해입니다. 요거까지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컨트롤러를 완성해서 이제 CRUD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백엔드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 그 과정에서 헬퍼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페이지 번호 구현을 위해서 백엔드가 어떤 계산식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5분 남았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마지막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